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무기가 나옵니다. 이제 무역입니다. 무역도 패권 전쟁의 무기입니다. 무역으로 자국의 경제적인 힘은 키우고 도전자의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역 전에는 뭐냐면 약탈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빼앗는 거죠. 예. 근데 약탈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약탈은 폭력의 도구고 폭력으로 인해 얻어진 부산물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부작용도 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탈을 했다가 제국들이 바뀌면서 이 약탈을 조금 세련돼 바꾼 겁니다. 그게 무역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대항해 시대는 그 전에는 약탈을 했어요. 우리 동아시아에도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몽골이죠. 다 약탈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권력 유지가 오래 못 가니까 이제는 약탈을 하지 않고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약탈적 무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무역의 원칙을 가지고 근데 겉은 무역이에요. 사고 파는 거죠. 네. 폭리를 취하고 거의 헐값으로 뺏어오다시피 하지만 형식은 무역. 약탈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게 약탈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고 더 고단수, 더 비열한 건데 틀은 무역이라는 합법적인 모양새를 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발전한 거다. 그리고는 종교는 가끔 거기다 명분도 제공하죠. 그래서 약탈의 기술로 동아시아 권력국이 된 거란도 있고요. 실제로 거란족은 약탈을 통해서 막강한 군사를 유지하고 송나라를 압박했었고요. 그래서 무역은 역사를 보면 세련된 약탈의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보는 관점도 흥미롭다. 패권 전쟁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하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국이 패권이 무너지는 요소들이 있는데 패권이 무너질 때는 가장 핵심적인 레버리지가 경제입니다. 그럼 그 경제력을 어떻게 무너지느냐?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뭐 낭비가 심하고 국고가 탕진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패권 국가의 경제력을 급격하게 추락시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추락시키는 거는 전쟁이고 더 정확하면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괜찮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지출한 만큼, 손해본 만큼, 마이너스 나간 만큼 전부 다 걷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전쟁을 해서 패해버리면 전쟁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더 주저앉고 오히려 패했으니까 승리한 국가한테 더 남은 것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경제력이 완전히 탕진되면서 결국은 국가가 전복이 돼버린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고 그걸 수습하는 날 그 시간의 공백상 다른 나라가 거꾸로 그걸 얻은 나라가 올라가는 거죠. 인류 역사상 패권이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신흥 패권 국가로 완전히 넘어가는 데는 모두가 가장 결정적인 상황, 거의 90% 이상이 100%에도 상관없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미국이 패권을 잃는 것은 역사적 패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이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서 모든 국력을 다 소진해야만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면 미국이 패권을 가져오기 전에 대항해 시대 마지막 패권 국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뭐 많은 얘기를 하죠. 미국이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부채가 많고 혹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막 다른 동맹국에다 뭐 관세를 매기고 그 신사답지 못하고 형답지 못하는 뭐 이런 행위를 하니까 미국은 패권은 끝났고 달러 가치는 붕괴될 것이고 뭐 미국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패권이 다른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패권이 다른 나라로 옮겨간 적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패권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국의 어부지리로 패권을 얻을 거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면 역사를 모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국이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준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기축통화. 기축통화는 패권국의 옥새와 같습니다. 그걸 넘겨준 적이 언제냐?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입니다. 근데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이전에도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영국은 경제가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영국은 패권 국가로 계속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기축통화, 전세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넘겨졌느냐?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본토가 영국 포함해서 전부 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미국에게 넘겨준 겁니다. 중요한 거,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다음 패권국가에 넘겨주느냐, 기축통화를. 간단합니다. 미국 본토가 작살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그럴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넘겨주는 건 둘이 전면전을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유럽은 거기에 인접한 국가가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독일이라든지 구소련이나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미국은 완전히 떨어진 별도의 대륙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위아래로 미국에게 전쟁을 걸 만한, 그래서 미국 본토를 완전히 폐허가 돼서 자기 스스로의 재정적 힘으로는 본토 복구를 못 시킬 정도의 상황에 미국은 빠질 가능성이 현저해졌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심합니다.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본토가 하나도 피해를 안 봤다.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영국보다 돈이 많고 그래도 절대로 기축통화국을 안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영국이 이미 폐허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거거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패권국에서 대체 국가가 나와야 됩니다. 대체 국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IT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상상이 안 되죠? 스마트폰 없어진 미래가 나옵니다. 점점점 그렇게 돼요. 그건 뭐냐?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세상은 스마트폰이 없어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이거든요. 물건이 팔릴 때는 얼마나 본능에 충실하냐가 물건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걸 가장 꿰뚫어봤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에 반한 게 있어요. 왜? 귀찮잖아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대신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패들렛,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낫죠. 노트북, 패들렛 사는 걸 다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 패들렛 시장이 전부 다 하이로, 심지어는 데스크탑도 더 하이로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은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본능적이 안 맞지만 그래도 큰 거 들고 다니는 것보다 작은 거 들고 다니니까 편하니까 본능적인 게 쓰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아니어도 손을 놓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스마트폰이 없어지죠. 점점점 그런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즉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뭔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려면 대체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자체적인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수준으로 경제력이 추락할 때, 혹은 그와 동시에 대체 국가가 나오면 달러보다 더 믿을 만한, 그래서 제가 중국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솔직한 얘기로 달러하고 위안화 두 개만 오면 어디가 더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까? 물론 지금 달러의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나마 거기는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중국은 돈이 많았지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수가 틀리면 자국 기업의 최고의 IT 기업 수장도 날려버리고 숙청해버리고,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저런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다 대가지고 법 들이대고 전부 다 묶어버리고 퇴출시키고 야밤도주하게 만들고, 이런데 어떻게 투자가 들어가겠어요?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차익이 크기 때문에, 즉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게 미국을 대신하고 트럼프가 좀 불안정하니까 중국이 너희들 다 대신해, 달러를 대신해,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할걸요? 그래서 대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언제 대체제가 되느냐?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진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그때부터 논해야 됩니다. 대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신뢰니까. 아무리 트럼프 정치인이 저래도 사람들은 압니다. 4년이면 끝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대체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고민하는 게 중국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왜? 대항해 시대에 대표적으로 스페인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최강의 대국 스페인이 몰락한 것은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영국의 함대하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져가지고 스페인이 몰락했다. 그거는 그냥 마지막 결정적인 타격일 뿐입니다. 진짜 스페인이 패권을 영국에 넘겨준 이유는 스페인이 두 개의 전쟁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력을 다 탕진하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서 영국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넘겨준 거죠. 그 두 개의 전쟁이 뭐냐? 1618년, 1648년에 있던 30년 전쟁. 이건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쟁이죠. 그리고 1568년, 1648년에 네덜란드 독립전쟁. 그래서 스페인이 이 두 개의 전쟁을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전부 다 거기서 국력을 소모한 상황에서 영국이 오르면서 영국과 전면전을 붙어서 패해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전쟁이 없었다면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한두 번 이긴 걸로 패권을 테이크오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두 개의 전쟁을 해서 승리를 못하게 되면 국력을 현저하게 소모해서 패권국의 위상이 현저히 흔들려서 다른 대체국가에 나오면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근대로 넘어오면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화폐도 권력 전쟁의 핵심 무기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경제를 장악하고 국제무역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최초의 법정 화폐 등장을 제가 역사적으로 좀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 폭력과 화폐의 힘이 결합하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사람을 제가 다리우스 대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책에서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대왕은 통일 화폐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국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고 권력을 강화했다. 즉 힘으로 뺏은, 폭력으로 뺏은 지정학적인 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한쪽에서는 사람은 관용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유지하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경제적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게, 잠재된 폭력성을 약화시키는 게 하나는 관용이고, 우리도 로마 시민 시켜줄게, 지위의 상승. 또 하나는 독립해서 우리 왕을 섬기는 건 좋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헐벗고 굶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다, 나에게 기회가 더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제적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은 관용이고 경제적 통합은 화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건 어떻게 돼요? 무역이라는 거죠. 왜? 약탈을 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역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무역은 내가 직접적으로 군사적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힘만 보여주면 무역이라는 틀을 통해서 상대에게 최소한의 달래는 정도에 주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오게 되는 거죠. 엄밀히 보면 약탈적 무역이지만 부를 계속 유입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약탈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를 시키면서 점점점 이 제국들이 깨달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패권을 얻는 거라든지 패권을 유지하는 거라든지 혹은 내가 패권을 도전할 때는 동일한 공식이 되겠죠. 그 힘을 내가 얼마나 기르느냐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패권 전쟁이 점점점 발전한다. 그래서 화폐와 권력의 진화에 대해서도 제가 책에서 좀 다뤄놨고요. 그리고 현대에서도 역시 권력과 화폐의 결합이 강해지죠. 최고의 패권을 획득하는데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다양한 무기 생겼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폭력은 자제하고, 왜? 폭력이 갖는 데미지가 자기를 더 크니까 폭력의 힘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상대편도 상대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폭력의 힘이, 군사적 폭력의 힘이 우리보다 약해도 그들이 가진 폭력의 힘을 우리가 구사했을 때 우리가 얻는 데미지도 크다라는 그 임계점을 통과하면서부터 이 국가들이 폭력의 힘을 자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때리죠. 그래서 이란은 때린 겁니다. 네. 근데 왜 러시아는 못 때리냐? 반격을 맞받아치는 핵폭탄이 무서우니까. 이란은 핵이 없죠. 핵이 갖기 전에 때리는 거죠. 그래서 무기가, 공멸의 폭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점점점 커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폭력의 힘, 군사적 전략을 쓰는 것이 변화가 이제 불가피해진 거죠. 네. 그래서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힘을 가진 국가는 전면적은 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 책에서는 미국을 조금 더 조명했습니다. 미국은 20세기 들어서서 무역을 약탈 수단에서 공격적 무기로까지도 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경제적 힘을 얻는 것에서 거꾸로 미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제가 보는 개견지입니다. 여러분의 견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해석이니까 약탈 수단에서 공격력 무기로, 그러니까 무역도 공격력 무기로 쓸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제로 그렇게 구사를 해서 패권을 도전한 국가를 무너뜨린 최초의 국가가 미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역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대표적인 나라가 소련과 일본이죠. 예를 들면 소련 같은 경우는 무역 장벽을 쫙 써가지고 소련을 질식사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은 화폐를 강력한 패권 전쟁의 무기로, 공격력 무기로 적용했던 사례가 일본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폐 전쟁은 무역 전쟁보다 빠르고 충격적이다. 화폐 전쟁으로 일본을 침몰시켰고요. 플라자 합의 이전에는 달러는 애물단지였지만 달러의 대위기를 극복하고 암살자의 비밀 무기가 됐고, 미국은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핵폭탄을 만들어서 달러를 등에 업은 월가 금융 용병을 통해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약탈하는 그런 효과를 봤고요. 네. 그래서 화폐도 얼마든지 패권을 유지하는데 혹은 패권을 도전하는 국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군사적 폭력이 극도로 패권 전쟁에서, 그러니까 1위와 2위 국가에서 군사적 충돌을 극도로 자제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서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로는 과시용, 상대도 우리에게 군사적 폭력을 못 쓰도록 하는 과시용이고요. 전쟁의 무기를 무역이나 화폐, 이 두 가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데, 도전자죠? 때리는데 무역전쟁과 화폐전쟁을 쓰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지금 미국은 동맹도 봐줄 겨를이 없다. 그래서 동맹도 때리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중국이 우회로를 뚫으니까 주변을 포위하기 위해서 동맹을 압박하는 거다. 그러면 패권전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전형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는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스타일이 이전의 정치인과 다를 뿐이죠. 쉽게 해서 톡톡 튀는 거죠. 막 튀는 거죠. 오히려 그걸 더 극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전쟁과 화폐 전략을 쓰면 공격을 당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힘이 강하면 반발을 최소화돼 알아서 반발을 덮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이 크죠. 그럼 그 반발 큰 거를 제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세를 더 떨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실제로는 미국이 그만큼 더 약해졌기 때문에 하는 행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지금 전략이라든지 혹은 이걸 통해서 만회를 못하면 그 다음 행정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한 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을 한눈에 본다. 트럼프의 프로파일링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 단위가 크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크죠. 사람이지만 제가 변수로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양식들, 이런 것들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예측이 그 사회과학적으로 정교하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건데 사람의 행동은 딱 세 가지 행동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대략 70 내지 80% 정도 습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습관처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습관처럼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가시거나 샤워를 하거나 습관처럼. 그리고 신문 보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 와서도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잠잘 때까지 사실은 7, 80%는 습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을 잘 모니터하면 습관을 우리가 조금 패턴이라고 그러죠. 습관적 패턴을 우리가 알면 예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상대국 혹은 협상할 때도 다 예측이 가능해요.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역량이나 내 환경이나 주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패턴적으로 움직여야 가장 효율성이 높아요. 우리의 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만약에 하루 동안 하는 모든 행동들, 행위들, 생각 이런 것들을 습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한 발을 떼야 되는지 한 발을 뛸 때도 이걸 뛰어야 되는가? 이렇게 가는데도 또 뛰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면 뇌가 에너지가 얼마나 그렇죠? 이거 1시간 하면 그냥 탈진해서 쓰러질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가장 효율적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습관을 모니터링하면 7, 80%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사결정도 습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머지 이제 한 20, 30% 중에서 거기서 다시 7, 80%인데 사람이 습관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습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더 좋은 효율성을 얻기 위한 거예요. 더 좋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기업에서는 시스템을 바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습관인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야 내가 100억인 회사가 1000억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1000억 회사로 가는 거예요. 조직도 바꾸고 다 바꾸고 의사결정 체계도 바꾸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더 좋은 목표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습관을 발전시키죠. 그럴 때에 습관에 반하는 행동을 해요. 또 하나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상대가 나를 아니까 때로는 아주 중요할 때 내가 습관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상대가 속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 거대한 힘이 오기 때문에 그냥 밀려서 하고 떠내려가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습관에 반하는 것, 밀려가는 것. 이 표는 뭐냐? 습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 프로파일을 고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굳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의사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럼프를 현재 상황과 패권의 역사, 그다음에 트럼프의 패턴 이런 걸 넣어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양상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내용인데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상당한 것들은 이미 현실이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 딱 들어설 때쯤 발표했으니까. 네. 트럼프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을 회복하고 캐나다의 미국 편입,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추진에 이르기까지 황당한 주장을 반복했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야 진짜 또라이 짓 한다. 캐나다에 가서 야 미국의 주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얘기를
농담으로도 안 할 걸 대통령이 한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한다. 그것만 있었으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그런데 사실 이건 황당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중국이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에서 영향력을 높이면 그 여파가 남아메리카 전체로 확산됩니다. 미국은 그 싹을 언제든지 잘라버리고 싶어 해요. 네.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은 200년 넘게 유럽 등 외부 세계를 몰아내고 아메리카 대륙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트럼프도 이런 역사를 알고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황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도 군사, 경제, 외교 수단을 총동원해서 뭐 몰로 독트린부터 시작해서 루즈벨트, 코럴러리, 냉전기의 반공 개입 등 다양한 모양에서 트럼프의 행보와 유사한 행동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다 알고 있다. 혹은 트럼프에게 조언을 하는 싱크탱크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과거의 대통령의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의 대통령들은 유럽과 구소련을 대상으로 했지만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경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좀 더 가보죠. 자, 1823년에 몰로 독트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영역으로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독점적 영향권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몰로입니다. 그때 경고의 대상은 유럽이죠. 지금 미국의 대상은 중국이다. 그게 바뀌었을 뿐이죠. 제임스 몰로 대통령이 1823년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이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몰로는 아메리카 대륙을 유럽 식민지로부터 닫힌 지역으로 보고 유럽 국가가 이 지역을 장악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 역시 유럽의 내부 문제나 기존 식민지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독점적 영향권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였어요. 그래서 1823년 당시 미국은 이 주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힘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못했던 거고 그렇지만 이 몰로 독트린은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의 초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역시 구세계를 물리쳐 유럽을 물리쳐 신세계 아메리카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목적을 승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유럽이 그랬지만 지금은 중국이 그런 거죠.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개입하고 남미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그것을 파나마 운하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얘기는 그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미국의 영향권을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전통적인 미국 백인들 혹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나라 어떻게 됐든 미국이 캐나다부터 시작해 남미까지만 우리가 딱 장악하면 우리는 이걸로도 충분히 먹고 산다. 심지어는 미국이 다 고립이 돼도 미국은 미국 안에서만도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은 가장 기본이 대국주의 가장 최소한이 혹은 근본이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침 독립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독립을 막 지지하는 척했어요. 근데 그건 뭘까요? 유럽에 나가면 다른 나라 독립해도 미국의 영향권에 있잖아요. 미국이 지배하는 아메리카.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최소한이에요. 근데 거기를 중국이 지금 건든 거예요. 파나마 운하도 가가지고 하고 남미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브라질이 브릭스에 들어가서 달러를 안 쓰겠다고 그러고 위안화를 쓰겠다고 그러니까 미국 어떻게 됐어요? 요걸 건드린 거예요. 몰로 독트린을. 그래서 미국의 보수의 싱크탱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파나마 운하권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발언들은 그가 조금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때리고 허세를 떨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어느 역대 대통령도 혹은 미국의 근본적인 측면에서도 안 했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으로 드러내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1823년 몰로 독트린,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 영역. 이때는 미국 힘이 없었죠. 유럽 힘이 있었으니까 유럽 나가라고 명분을 한 거고 1904년에 미국 힘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나오느냐? 힘이 생기니까 큰 몽둥이론을 루즈벨트 코럴러리가 가지고 왔어요.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국력이 커지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주도권을 직접 이제는 행사하는 태도를 노골로 하죠. 힘이 없을 때는 명분을 가지고 하고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 1904년 루즈벨트 코럴러리를 발표하면서 만성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있다면 미국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경고 수준이었던 몰로 독트린을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메리카 대륙 내 미국이 경찰, 폴리스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영토를 빼앗지 않더라도 영향권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국이 식민지처럼 데려가고 미국이 마음대로 경제나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03년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분리될 때 미국은 파나마 운하 지대에 깊이 관여해서 운영권을 이때 확보를 했었어요. 이어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관을 관리해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재정,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높였죠. 그래서 이로써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을 이때부터 더욱더 공고하게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계속 중국이 들어오니까 때려잡아야죠.
근데 중국은 직접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니까 전면전을 못 붙고, 이란 같은 데는 핵이 없으니까 그냥 곧바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인 군사적 폭력을 가해서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패권 전쟁도 과거에 원시적인 패권 전쟁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야 미국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인간은 합리적이야, 체면도 있지, 명예도 있지,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걸 다 집어넣으면 하나도 예측이 안 됩니다. 현대적 경제 외교 영향력.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개입을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보다 경제 외교 수단으로 전환했을 뿐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이런 측면에서 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 딱 들어섰을 때 나타난 내세운 정책, 혹은 트럼프가 선거 기간 했던 정책들을 쭉 보고 이런 것을 통찰한 전문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전적 몰로주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도 2005년에 몰로 독트린이 살아있다라고 공언하면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에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라든지 남미에서의 어떤 그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꿈꾸는 미국은 무역 적자나 줄이는 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역 적자지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뭔가 협의할 때, 혹은 다른 나라 협의할 때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트럼프가 꿈꾸는 미국이라 생각하면 협상의 그 틀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꿈꾸는 건 그게 아니라 아메리카 지역에서 경쟁자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을 지우고 오로지 미국이 절대적 강자인 미래를 꿈꾸고 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전유물이며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이나 기타 외세의 영향을 배제하고 미국이 독점적 지위로 확립하는 거고, 오랜 미국 외교의 핵심적 태제가 명확하고 경제제재, 군사적 위협, 심지어 영토 매입 시도까지도 과거에 대담한 팽창주의 복원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최대의 도전국가가 된 중국을 겨냥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시켜서 미국 백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미국 주도하는 우리의 힘대로 우리가 룰러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포커스가 아니고 잃어버린 패권의 힘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벌이냐라는 건데, 뭐 지엽적으로 보면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뭐 차트들은 여러분 나중에 좀 보시고요. 자,